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희 핫스팟, 네, 화요일 순서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하시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정감사 때문에 네네.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네, 연결을 못했었는데, 그럼 네. 짧게 올해 국감 좀 어떠셨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올해 국감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네, 의원들이 다 열심히 각 상임위별로 준비해서 국감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재명 국감으로 상징되지 않나. 네, 네. 결국엔 그래서 예, 그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가 이 네,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음, 당당하게 그 과정을 잘 이제 설명해 냈던 국감인 것 같고 교육위로 보면은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긴 했는데 음. 문제가 됐던 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제 그동안 인제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네. 인제 국민대에 그동안 김건희 논문이라든가 뭐 허위 음.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아 국민대와 예예. 관련이 있다든가 이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경기대 음. 같은 경우도 그 일부 그 학회나 논문 비리로 교수직을 네. 얻게 된 그런 내부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드러난 것들이 좀 있었고 그 결과 요번에 교육부가 특정 감사를 하기로 어제 그러게요. 예 발표가 돼서 일정한 네.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음. 자, 저희가 뭐 사실 이 대선에 많은 네. 관심이 쏠려 있어 가지고 그렇죠. 국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교육위에서 네. 여러 가지 사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나 김건희 씨 관련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어제 교육부가 특정감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정감사 대상 그렇죠. 중에 국민대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대 얘기,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논문, 이 박사 논문 검증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한 지가 우리가 꽤 몇 개월이나 됐는데 아니 아직까지 얘기를 이게요. 하고 있어요. 제가 예. 7월 달에 이제 제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0 일이 훌쩍 넘었고 어.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뭐 어쨌든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도 네. 거의 지금 한 50 일이 음. 예 넘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가 지금 이제 정말 시간 끌기 하고 있는 특히 음. 이제 요번에 교육부의 2차 공문에 대한 국민대가 이제 제조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제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 제조사 원래는 사실 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금 제출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네. 그것도 아니고 제조사 계획을 11월 3 일인 내일 내일이네요. 제출하겠다고 예 했어요. 근데 계획을. 이 11월 3 일이 되게 묘한 날이잖아요. 그 네. 이틀 뒤에 11월 5 5 일을 일. 예 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날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너무 정치적으로 간보기를 하고 있다, 대학이.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진짜 치밀어 올라요. 아니 맨 처음에 이제 국민대에서 뭔가 다른 입장을 내서 '아 이제 네. 조사하고 끝나나 보다. 검증 결과 나오나 보다.' 했는데 네. 계획을 내일 낸다는 네. 거였네요. 계획이에요. 재검증 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음. 없는 일이죠. 네. 뭐 예. "결과가 나오려면은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참 글쎄요. 이 교육에 있어서, 이게 학문에 있어서 뭐 시효도 시효지만 이게 정치적인 상황을 좀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유력 그 후보에 대한 눈치 보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음. 대학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학이 네. 그동안 자유를 얼마나 목에 힘줘서 외쳤습니까? 대학의 자율, 음. 학문의 중립성 막 이런 네. 것들을 그렇게 외쳐 놓고 이렇게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진 일을 처리하는 거는 음. 철저하게 정치적인 눈치 보기로 네. 일관된 모습을 국민대가 잘 전형적으로 잘 보여줬죠 사실은. 음. 네. 국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음.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누가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음. 인 어
그 교육부가 이제 특정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 정도 감사 내용도 나오게 될 텐데요. 네. 내일 이제 계획이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검증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교육부가 직접 인제 음. 해야죠. 제가 국감 음.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연구윤리 지침에 보면은 교육부가 네.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현행 음. 지침에도. 근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도 어제서야 이제 뭐 재조사를 직접 하겠다, 특정 감사하겠다고 예. 얘기한 거는 교육부도 그동안 사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시간 끌기에 동조한 측면이 있지요. 그게 안타까운 음. 부분이죠. 네. 참 김건희 씨 논문 관련 이 사항이 강민정 우리 대표께서 이걸 발표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신 다음에 논란이 좀 정말 거세게 일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버티고 버티다 보면 관심이 식겠지. 물론 지금도 처음 그때보다는 그 유지 논문 나왔을 때보다는 좀 많이 식었어요. 이런 효과를 좀 네. 노린 게 아닌가. 어느 정도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만 뭐 또 제가 네. 저는 끝까지 가 끝까지 가니까. 끝까지 밝힐 건 밝혀야죠. 한 네. 번 박사면 영원히 박사인 것처럼 김건희가. 예. 예. 좋습니다.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네. 강민정 대표님 또 저희 오마이 TV에게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테니까 아마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사안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뭐 국민들 입장 이런 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어제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분이 대권 도전을 선언해가지고 관심을 받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세 번째 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신선하지 않고 신선하지 않다. 예측이 됐던 어,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거라 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음, '언제 선언하지?' 그냥 그럴 음, 정도지. 그럼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우리 박정호 진행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삼수생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선거 출마가 뭐 취미생활 같은 네. 그거 말고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음, 입지랄까? 음, 이런 것들을 사실 확보하기 어려운 네. 방식으로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온 분이라 누구나 음, 예측했던 절차가 인제 시작이 되는구나.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요. 예측했던 부분이다 말씀이신데 그러면 완주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아니면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뭐 국민의힘 후보와 아니면 다른 뭐 삼지대 후보와 단일화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어제 뭐 대선 출마 선언할 때는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또 음. 단호하게 말씀하시던데 네네. 사실 우리 그 안철수 후보님은 음. 그동안 단호하게 얘기했다가 그걸 또 손바닥 뒤집듯이 또 없었던 일로 음. 했던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네. 들면 4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아하.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걸 네. 까맣게 또 잊어버리시고 혹은 음. 지우시고 또 이 대선 출마 또 선언을 하신 거 보면 음. 저는 뭐 이렇게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네.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아.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 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한 가장 큰 목적일 수 있죠, 실제로는. 예. 실제로는 존재감 보수 진영에서의 그러게요. 존재감 이런 음. 것들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네.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음. 뭐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겠죠. 얻고자 하는 바를 네. 어. 근데 확장하는 데 쓰겠죠. 마라톤을 완주를 계속 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일각에서는 완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던데 네. 자 마라톤과 또 네. 정치 어떻게 또 연관이 돼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중간 평가를 받겠다. 그 중간 음. 평가에서 과반 이상 그 지지를 못 받으면 뭐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네. 그것도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중간 평가 대통령
중간 네네. 평가가 제가 기억은 연도는 안 나는데 기억이 음. 안 나는데 이게 위헌으로 판결이 난 아 걸로 제가 알고 그랬었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중간 평가 뭔가 새로운 뭔가 그동안 나오지 않은 얘기를 네. 한번 던져서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형식의 을 아마 음.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중간 평가를 한다는 건 책임을 중간에 이제 평가를 받아서 책임을 진다는 건데 무슨 네. 여론조사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는 게 지금 여론조사인데 그거 지지율 가지고 나오니까. 대통령이 아. 중간 평가를 받아서 뭔가 자기가 그러면 지지를 못 받으면 네. 물러나야죠. 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음. 그런 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이 구체적인 어떤 어 뭐랄까 파악이랄까? 적어도 음. 이런 걸 하지 않고 던지고 있는 게 아 아닌가. 뭐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 예. 그냥 던져서 예. 국민들 뭐 관심을 어차피 또 끌려는. 뭐 당선될 음. 가능성이 높지 아 않으니까 뭐 이것저것 막 네. 던져서 아하. 주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뭐 네. 고민하겠죠. 근데 하는 거의 일환이라고 음 봅니다. 어제 뭐 안철수 대표의 말 발언을 보면 여야 이 후보들 뭐 음. 국민의힘은 이제 진행 중이지만 여야 후보들이 뭐 "함량 미달이다." 뭐 "자격 미달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음. 하면서 그 음. 중도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능성이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정계에 입문했을 때하고 네. 좌표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10 어 년 사이에. 그때만 예. 해도 이분이 뭐 중도인지지 그래도 진보에 좀 가까운지 이런 사람 우리 음.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판단의 여지들이 있었는데 지난 네.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는 확실하게 보수 쪽에 예 음. 인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네. 분명해졌고 자기 좌표가 확 찍혔기 때문에 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주관적 판단이라는 생각이 주관적 듭니다. 다만 판단이다. 인제 네. 뭐 내일 모레 확정될 네. 이 국민의힘의 특정 음. 후보에 대해서 이 호감도가 낮아서 보수 진영 내지만 네. 그 후보 말고 누구 대안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수 사람들 쪽 같은 대안. 경우는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나마 선택지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네.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을 책임질 후보라고는 지금은 안철수 후보는 얘기할 수 없죠. 아 중도 확정성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제 10 년간 정치행 뭐 지금까지 정치 상황을 보면 '보수 쪽에 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금 경선 후보들이 네. 안철수 뭐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서로 다 앞다퉈서 단일화 그러게요.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단 한 명도 얘기 안 한 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네. 자기 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음. 네. 그게 좀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시고 뭐 이어서 그러면 그렇죠. 국민의힘 얘기를 좀 조금 더 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네. 어제 뭐 이준석 대표가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초반부터 뭐 서버가 터졌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어제 보니까 어제까지 집계를 보면 40% 넘는, 그러니까 역대 뭐 최대치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음. 국민의힘 이 경선 좀 예측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표님은? 뭐 워낙 인제 경선 과정에서 이 박빙이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윤 후보와 그다음에 네. 홍 후보 사이에 이 박빙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경선에 어떤 지지자들을 이렇게 음.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쟁이 재미가 치열하기 때문에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 박빙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최대한 이제 밀어 주고 지켜 음음. 줘야 된다 이런 게 동력이 확 붙게 되니까 이제 투표율이 음. 높아진 걸로 나타나는데 네.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사실 이제 당원 투표잖아요. 거기 네, 모바일 당원 오늘까지? 예. 투표 모바일 당원 진행되고 투표. 내일 예. 뭐 ALS 그럼 투표도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어제 40%고 오늘 40%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제 어제 좀 이제 몰렸다? 첫날이라 몰린 것 아. 같고 예. 물론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늦게 나올 수 있겠죠. 치열하게 이제 음. 접전이었으니까. 이게
이 정치 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엇갈리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당심에서 우세가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선 후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당심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옛날에 이번에 이준석 대표 당선될 때 봐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좀 예측하기가. 맞아요. 예. 어,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참 이번 선거는 이 여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선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은 두 후보 중에 한 후보가 올라가겠지만 어떤 후보가 올라갈지는 헷갈리시죠, 대표님도? 모르죠. 저도. 어떤 후보가 본선에 와야 여권에서 좀 수월하다 이런 것도 좀 글쎄요, 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걸 뭐 어,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네, 어떤 후보가 되든 하여튼 그 후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선거 전략, 우리가 민주진영 쪽에서 짜서 네,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아,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따지면 네, 윤 후보나 홍 후보나 음, 본질적으로 이게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음, 워낙 윤석열 후보가 더 그동안 인상적인 보여준 발언을 많이 게, 했어요. 네, 개사과도 있었고 왕자도 네, 손바닥에 그래서 써왔고 진짜 어디 있을 수 없는, 식용계 얘기까지 하고 마지막 그럼요. 토론에서 네. 네,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 인상적인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참 음, 이 윤석열 후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뭐랄까,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서 위배되는 말을 하면서도 그게 네, 위배되고 있다는 걸 뭐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예, 예. 음, 그런 게 참 새로운 뭐랄까, 인물형이랄까? 이런 예, 거를 못 또 봤던 우리한테 사람이 정치에 보여주고 있는 건 나섰다. 맞죠.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네. 이게 이번 투표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원래 이제 광주 방문을 하기로 했다가 연기를 했어요. 경선 끝나고 네. 가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좀 몸조심을 하면서 변수를 안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네.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경우는 이게 특히 이제 보수 쪽에까지 막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도 이 발언 들으시면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이거는 거는. 기본적인 이게 원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한 국가를 끌고 가는 리더인데 네.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합의 본 어떤 네. 성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 그거 자체 아주 기본적인 거 자체에서 네. 같이 뭐 이렇게 결격 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음, 보여준 거잖아요. 예. 아하. 그 그렇게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 결격 그렇죠. 사유를.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종현 님이 강민정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사상 최악의 대선 토론이었다. 뭐 이제 국민의힘 토론 보고 관전평을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진짜 그 수준을 저도 몇 번 이제 짧게 봤는데, 네, 원래 이제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게 음,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우리 정치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렇죠. 수준, 네, 네, 후보의 네, 네. 수준이라는 게. 음, 그런 면에서 진짜 보면서도,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아, 들었죠. 글쎄요. 예, 참 이런 토론을 왜 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댓글도 음, 막 그 음, 유튜브 창에 달리고 하던데 보니까 음. S유라님께서 강민정 의원님 볼매 일당백 항상 열심히신 의원님 응원합니다. 엄지척 음. 주셨는데 그동안 팬들이 더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강민정 대표님. 이거 감사합니다. 네,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네. 시청자분들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또 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G 박님께서는 왜 열린민주당 의원만큼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많은 음. 분들이 활발하게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쨌든 이번 주에 결정이 되니까요. 그 후보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고, 민주당으로 이어서 좀 가볼게요. 네. 민주당 선대위가 오늘 이제 출범을 합니다.
이른바 융합형 매머드 선대위라고 해서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서 13명의 선대위원장 함께 하게 되고 뭐 각 후보 캠프에 있던 의원들이 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면서 용광로 선대위가 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선대위 어떻게 보셨고 좀 어떤 선대위가 된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당 아니 얘기지만 예. 네 그렇죠. 다른 당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보고 됐으면 계시니까. 좋겠거든요 솔직히. 잘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선 과정에 약간 골이 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음. 잘 이렇게 봉합하면서 네. 특히 이제 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과의 이렇게 음. 경계가 되게 우려했던 측면까지 있었잖아요, 막판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잘 녹여내고 이제 다 봉합이 됐고 함께 음. 이제 공동 선대위 원팀으로 가는 네.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아하. 다행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네 달 정도 남았나요? 인제 그렇습니다. 예 후보를 중심으로 네. 어 진짜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음. 내일 모레 결정될 국민의힘 후보와 네. 어 진검승부를 해서 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대위가 돼야 되겠죠. 네. 이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양 진영이 네. 다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이 연대나 단일화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과 또 함께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던데 음. 어떻습니까, 대표님? 근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얘기 없나요? 후보님도 예. 말씀은 하셨고 네네. 뭐 우상호 의원이나 몇 분의 민주당 의원이 또 언론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음. 아직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게 전혀 제안이 오거나 이런 음.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기가 쉽지 음. 않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이제 민주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 함께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또 음. 구체적인 당의 통합 문제 이건 또 차원이 다른 아. 문제잖아요. 이제 그래서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기 우리 때문에 당원들의 또. 예. 뜻을 묻는 저희는 당의 출발부터가 굉장히 음. 열린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체성의 핵심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절차도 있고 그래서 음. 아직은 좀 그 얘기를 하기는 지금 이른 것 음. 같아요. 네. 우리 뒤지 방님께서 열린민주당이 합당 되어야 하겠지만 합당된다면 아쉽기도 합니다. 그대로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음.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이제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고 견인한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점을 높이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언젠가는 함께 되는 그런 정당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잘 알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합당 논의가 이게 된다면 한번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선이 진행될수록 또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보고요. 이거 좀 궁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시 예산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뭐 시민단체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정을 한다고 했고 특히 서울시 출연기관이죠. TBS 교통방송 예산을 한 뭐 123억 삭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의회의 이 예산을 들여다보는 일정이 남아 있지만 오세훈 시장의 이런 좀 행보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지고 네. 자신의 어떤 관점하고 다르다. 논점이 마음에 안 든다. 언론이나 방송에. 음. 이런 이유로 사실은 예산 123억 이면 거의 교통방송 1년 예산의 한 1/3 정도 30%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그냥 대폭적으로 막 잘라 버리는 건 이건 진짜 언론 탄압의 가장 전형적인 음.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래도 또 한겨레 신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시민단체 관련 예산 삭감했던 기사 나왔다고 예. 광고를. "광고를 끊어라." 음 이렇게 음. 또 됐잖아요. 이거 무슨 네. 70 년대 박정희를 보는 듯한 음. 이런 게 과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 자기가 미래 뭔가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네. 젊은 세대의
의지를 반영하는 후보다 이러고 막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왔었는데 그렇죠. 역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70년대, 80년대에 했던 정권이 했던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음,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은 사실 지난번에 언론개혁법 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네. 이러면서 언론개혁법에 반대하면서 도시락 싸들고 진짜 가진 방법들을, 수단들을 다 동원했던 그런 당 소속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앞장서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데 음, 권력을 막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화가 음. 나죠. 네. 그 오세훈 시장이 뭐 합리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재보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렇죠. 예, 이른바 이제 박원순 그나마 지우기 하는 거 상대적으로. 아니냐? 아, 예, 상대적으로. 예. 근데 뭐 지금 보면은 박원순 지우기에 계속 매몰돼 있는 거 아니냐 비판이 좀 나오고 아니 근데 있는데, 이게 TBS나 네, 지금 네. 이 한겨레에 대한 거는 단순히 박원순 지우개 문제하고는 다른 것 아, 같아요. 이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론관이나 정치 철학이 음,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오세훈 시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정책에 대한 과감 없는 비판, 대안을 제시하려면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삭감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언론 탄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러면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일의 경우 누군가 서울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네. 주체가 있는데 음. 서울시 자립이 중요하니까 자율이 중요하니까 깎는다. 내년에 서울시 예산 30%확 깎아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음. 이렇게 그게 진짜 자율과 자립, 언론의 자율과 자립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 서울시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이 음.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말할까. 네. 어, 이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렇게 아, 서울시 역지사지로 봐야 예산 내년에 된다. 30% 음. 확 음. 깎아봅시다, 그럼. 어, 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그런 오세훈 시장의 철학이 이제 반영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아마 뭐 서울시 의회에서 어떤 결정하게 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동안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예산 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이번 예산 특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이거 좀 만들려고 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재난지원금 문제 전 국민 지급을 하자라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유 표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여야 공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제 예결위에도 속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년 예산안 가지고 공청회를 아, 했거든요. 예, 예. 이걸 시작으로 이제 예산 심의를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게 돼요. 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그 내년 예산이 604조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이제 8.3% 증액된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확장 돈을 막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함부로 막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공청회 음, 자리에서.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지금 2년 차인데 2년 동안 다른 이 국민들이 당한 그 코로나 고통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실 긴축 예산을 한 셈이에요, 다른 사실은. 나라 비교해 보면, 그렇죠. 네, 다른 나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 위기 대응 예산이 정말 적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제부터 우리가 단계적 그렇습니다.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일상 회복 단계 들어가는 순간 그 2년 동안 당했던 고통들 있잖아요. 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뿐 아니라 사실 국민 전체가 음, 당한 고통들이 있는데 네, 일부 정말 코로나 특수를 입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회복
선언하는 순간 그 고통이 동시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내년은 그 지난 2년 동안에 당한 고통들, 그걸로 인해서 드러난 이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저는 네. 반드시 이 어. 2022년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그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 재난지원금도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거 네. 말고도 저는 계속 이제 국감 때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국민 회복, 예, 이거를 위한 특별한 저는 어떤 예산도, 이 정책을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도 필요하다. 아. 특단적인 예산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2 년을 우리가 제대로 네. 회복하면서 안착할 수 있는 정상화의 리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음. 있도록 안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예산에 고민이 담겨야 된다. 음. 그리고 제가 어제 공청회에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네. 이게 8.43% 이게 증액된 예산이라고, 확장 예산이라고 지금 기재부에서는 계속 기사에서 발표를 하고 네. 그걸 강조를 하고 있던데, 사실 604조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안이 있었고 추경을 했었잖아요, 2번에 걸쳐서. 이 그렇죠. 추경을 한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 재작년에 2019년, 그쵸, 20 년. 2020년도에 네. 확정된 예산안, 본 아 그걸로 예산안을 얘기한 기준으로 거군요. 해서 얘기하니까 8.3%나 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내년에 쓸 야.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저는 착시현상이 일어나도록 지금 기재부가 하.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을 약간 혼동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음. 들면 독일이나, 뭐 어제 공청회에서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뭐 2022년도에 예산안의 증액률을 확 감축했다, 이런 얘기를 어.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작년 재정이 엄청나게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코로나 비교해 봐야죠. 대비 특별 예산을 음. 확장, 슈퍼 울트라 확장 예산을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음. 그런 나라들이 그걸 기준으로 총 예산액을 줄였다는 거를 네. 마치 우리도 그거처럼 그 내용을 쏙 빼놓고 음. "우리도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인제. 그래서 예.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음. 정말 옳지 않은, 전문가의 명함을 어 네. 악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 아. 내용을 샅샅이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네. 잘 들여다볼 수 있게 얘기하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음. 그렇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다른 나라 비교해 봐도 다른 나라가 왜 삭감이 되는 거냐 그 비율을 봐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풀었기 그렇죠. 때문에 삭감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인다. 이런 네. 부분들. 아 네. 이거는 좀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될 것 같고 S유라 네. 님이 "초과세수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답이다." 뭐 이런 예. 말씀을 주셨어요. 초과세수가 많이 거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올해 엄청 많이 거쳤죠. 수십 지금 엄청. 조가 네. 거쳤는데 네. 이게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는 게 답이고 또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는 뭐 80% 넘게 88% 얘기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 전 국민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게 어떻게 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기도 한데 아마 국회에서도 예산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이제 특정 당 후보의 어떤 음. 선거 전략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아. 코로나로 인한 고통, 지금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스피커가 없어서 그렇지, 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게 전 정치의 역할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예. 그 역할을 우리 강민정 대표님이 잘 해 주실 거라고 지금 시청자분들과 네. 함께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은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고요. 또 일 네. 주일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 네. 화요일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랜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